자, 이제 고대 정치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78쪽하고 79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78쪽, 79쪽. 78, 79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들 있죠.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뭐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78쪽의 내용을 쭉 한번 눈으로 보니까 고대 국가의 성립과 한계. 자, 성립은 철기 문화의 보급에 따라서 이제 연맹왕국이 먼저 나왔고, 자, 근데 연맹왕국의 한계는 뭡니까? 여전히 족장들이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고대국가 성립이 되면서 삼국은 그렇게 발전하지만 이제 가야는 발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한번 보세요. 원래 마한 지역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마한에서 원래 가장 강력한 국가는 원래 목지국이었는데 이 목지국보다 더 발전하는 게 백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백제라는 거는 이제 고대 국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한 지역에서는 이제 사로국이 성장을 해서 신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변한 지역에 가야, 즉 구야국이 있었는데 구야국은 가야가 되지만 가야는 중앙 집권화가 안 되고 이제 연맹체로 있는 거다. 요 얘기고. 고구려는 원래부터 그죠? 저 위쪽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거죠. 자, 그런 나라들 중에 삼국은 그런데 가야는 안 그랬다.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의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고대 국가로의 성장이 늦어진 이유 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중국에 비해서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이제 어떤 뭐랄까 분열 정책들, 그러니까 특히 한사군이 그래. 한사군. 고조선 이후에 있었던 한사군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열 정책들을 펼치고 그다음에 그게 발전을 가로막는 면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좀 늦어졌다는 얘기인데 78쪽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79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맨 위에 표 있죠. 그 그림과 함께 그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중앙집권 국가의 자 특징. 그럼 첫 번째가 보니까 왕위가 어떻게 된다? 왕이 원래 왕의 지위를 선출하는 거였는데 연맹왕국 체제는 왕위의 세습인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럼 이 세습도 원래는 형제 간의 세습을 좀 하다가 좀 더 강해지면 이게 부자 세습이 됩니다.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하는 거. 불교. 불교를 수용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통일된 법. 율령. 율령을 반포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왕위 세습한 거랑 불교 수용한 거랑 율령 반포한 거랑 이게 언제쯤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외우긴 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율령 반포를 순서를 보면 이게 어떤 나라가 제일 처음에 하냐면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이게 백제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율령을 반포해요. 이건 언제냐? 시기적으로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년대. 서기 200년대 3세기. 3세기에 고이왕이라고 있어요. 고이왕 때 얘네가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령을 반포하는 나라가 어디냐? 고구려예요. 고구려. 자, 고구려는 시기적으로는 몇 세기냐면 4세기입니다. 4세기. 4세기에서도 후반인데 여기에 소수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림 왕. 그럼 세 번째는 누구다? 세 번째는 신라겠죠. 신라. 신라는 발전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발전이 늦지. 왜냐하면 제가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신라도 지형적으로 딱 고립되잖아요.
고구려와 백제 등살에. 그렇죠? 선진적인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하는 나라는 이제 백제가 중국하고 되게 잘 통해요. 특히 그 당시에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는데 남조의 한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백제는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신라는 제일 늦어요, 발전이. 그래서 얘네는 6세기에 법흥왕이라고 하는 왕이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백제가 제일 빠릅니다, 이게. 근데 불교 수용도 순서를 좀 봐줘야 되는데, 불교 수용은 누가 제일 빠르냐?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제일 빠릅니다. 고구려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수리망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냐면 백제예요. 역시 4세기에 침류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침류왕. 근데 소수림하고 침류왕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를 나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림왕이 먼저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372년인데 이 사람이 384년이거든. 요게 좀 헷갈려요. 근데 소수림왕이 먼저라는 거 같은 시기지만,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좀 알면 좋아요. 이것도 어디서 들어오냐? 전진이란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중국의 전진. 거기서 누가 이걸 전해주냐? 전진의 승려인데 이름이 이렇게 쓰면 전진이 뭔지 순도가 뭔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진은 나라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니고 전진의 승려 순도라는 사람이 전해요. 순도. 그럼 백제는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라는 사람. 마라난타. 이름 이상하죠? 저쪽에 서역 쪽의 승려라서 그래. 마라난타. 전진, 동진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되게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좀 머리 아프겠지만 108쪽을 한번 펴볼까요? 108쪽. 108쪽에 가면 뭐 중국에 이상한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108쪽 맨 위에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동진 있죠. 동진. 서진 다음에 왜 동진 있죠. 백제는 걔네들한테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얘기야. 그럼 전진은 어디입니까? 그 동진 위에 보면 5호 16국이 있죠. 그게 5호 5개의 유목민족이 있어요. 선비족, 뭐 흉노, 저족, 뭐 강족, 갈족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5개의 부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그 16국 중에 하나가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16국 중에 하나가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서부터 불교를 고구려가 수용했대요. 백제는 동진에서 수용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남북조 시대거든요. 중국에 엄청난 분열기. 그때 삼국이 이렇게 수용을 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중국사도 조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게 있어. 뭐 북이라든지 뭐 수나라가 어땠다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신라입니다. 신라는 일반적으로는 5세기 눌지 왕이라고 보통 많이 하지만 원래는 얘네가 마립간이에요. 마립간. 왕이라고 하기 전에 마립간입니다. 눌지 마립간이 수용을 하고, 대신에 6세기 법흥왕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종교로서 인정을 합니다. 수용과 공인 사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교를 눌지왕 때 들어왔는데 국가에서 이거를
종교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탄압을 받는다고. 비밀리에 포교가 되다가, 그죠? 그래서 이때 그럼 눌지마리칸 때 누가 전해졌느냐? 고구려의 묵호자라고 하는 승려가 전해줬대요. 고구려의 묵호자가. 근데 솔직히 신라는 눌지마리칸이라는 설도 있지만 더 빨리, 그거보다 더 빠르게 들어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눌지마리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묵호자라는 사람도 정말 특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이름이라기보다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역의 승려들이 많이 오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거야.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고 보통 승려들을 묵호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안 그러면 머리가 이제 그 삭발이니까 머리가 없다 그래서 아도라는 말을 이제 아도라고 해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도가 전해줬다, 뭐 묵호자가 전해줬다, 이게 어떠한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승려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고구려로부터 수용한 게 눌지마리칸이라는 설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건 확실해요. 탄압받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게 버풍왕이다. 이거는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있죠? 2차돈의 순교 사건이 있어서 이때 공인이 됩니다. 2차돈의 목을 팍 베었더니 뭐 흰피가 솟구쳐 오르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불교 수용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이 왕위의 세습, 이거는 이제 누가 먼저이냐? 왕위 세습은 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구려가 먼저죠. 고구려 왕위 세습. 요거는 빼고. 자, 고구려는 이제 누구냐? 누굴까요? 이게 이제 2세기에 이미 고국 천왕 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자, 그 다음에 백제 4세기에 근초고왕이고요. 신라는 5세기에 눌지마리칸입니다. 눌지마리칸. 그래서 선생님, 전 이것도 궁금합니다. 알았어. 서비스로. 형제 세습은 역시 고구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거는 이제 1세기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있는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태조왕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태조왕. 근데 이건 정확한 시기는 뭐 특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태조왕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백제겠죠. 요게 3세기에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 그 다음에 신라가 4세기 후반인데 4세기에 뇌물마립간이라고 있습니다. 뇌물마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봐도 평균적으로 보면 율령을 제외하고는 고구려가 발전이 제일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중앙집권화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거고, 제일 늦다고 보여지는 게 신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그 표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적극적인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영토 확장 한번 색칠하시고 그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네 번째 놓고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만약에 전성기가 언제냐, 자 그렇게 하면은 제일 빠른 게 백제가 이미 근초고왕 때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가장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로 넘어오죠. 자, 4세기이긴 한데 광개토 대왕이 워낙 좀 늦기 때문에 이건 제가 5세기 전후라고 할게요. 5세기 전후에 이때 광개토 대왕과
그다음에 장수왕. 요 시기가 되면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 진흥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강 유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구려 역사를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 건국과 발전. 제가 옛날에 수업하는 거랑 달리 이게 PPT를 좀 약간 예쁘게 바꿨는데 자 이걸 좀 난 막 얘기하고 싶어 막. 예전 거 보면 이거보다는 좀 비주얼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좀 예쁘게 좀 보기 좋게 바꿨는데 이게 마음에 혹시 예전에 수업했던 분들 보면 어때 괜찮지 않아 더?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80쪽을 한번 펴보세요. 80쪽.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고구려사를 이제 고구려사만 따로 연결을 하고 백제사는 백제사대로 따로 하고 이제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주몽신화를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부여에서 내려오게 된 거 그 얘기했는데 주몽이 부여 쪽에서 내려온 유의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록강에 토착 세력과 결합을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 거고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도인데 여기가 오녀산성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을걸요, 이게? 오녀산성이 옛날에는 어디 있었는데 오녀산성이 이제 여러분들 저쪽에 우리 80쪽에 보면 졸본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졸본성, 졸본, 오녀산성.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초기의 도읍지다. 그리고 이제 부곡저나 비류나 행인국을 점령했다는 거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요거 부여의 유의민과 압록강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고 졸본이 수도였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왕 때 수도가 국내성으로 옮겨집니다. 국내성. 그러니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주몽과 이제 유리왕의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 주몽이 아까 부여에서 도망쳐 와서 이제 고구려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몽이 원래 부여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몽이 탈출하고 나서 그 부인의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없이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냐? 왜 우리 아버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너희 아버지는 고구려의 왕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너가 크면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증표를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시켰다. 그 증표가 뭐냐 했더니 이제 부러진 칼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거를 숨겨놨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큰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 아래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밑을 파보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유리인데 얘가 뭐 온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걸 찾아다니는데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집에 있는 그 기둥이 집을 받치는 기둥이 소나무고 그 주춧돌이 큰 돌이니까 혹시 몰라서 거기를 팠더니 이제 그 칼 반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엄한 고생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칼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결혼을 또 했어. 거기서. 그래서 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비류와 온조라고. 옛날 드라마 보면 이제 주몽의 부인이 소선호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소선호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토착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비류와 온조가 이제 유리가 찾아오니까 유리가 더 형이거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또 원래 본처의 아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계승이 유리에게 될 거니까 비류와 온조가 길을 떠납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서 그 소선호가 낳은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를 떠나요. 그래서 비류는 이제 미추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온조라는 사람은 하남 위례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고 그 온조가 자리 잡은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근처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은 비류가 온조에게 병합이 돼서 이제 백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백제도 누구한테 나와요? 결국은 주몽의 자식들인 거예요. 백제도.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가 혈통적으로 같아요. 이게 얘네가. 그래서 백제가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부여씨고
그다음에 나중에 백제가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꾼지 아세요? 6세기 성왕 때는 남부여라고 바꿔요, 아예. 그러니까 부여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 유리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 대무신왕. 근데 알았으면 좋겠는 대무신왕. 몰라도 상관없는 대무신왕. 이름이 이제 무휴인데, 얘가 무휴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대단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는 그 연도도 써놨죠. 제위 연대도.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연도 몰라도 되고. 근데 대무신왕은 부여왕이었던 대소랑 싸워서 부여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낙랑국을 정복했다. 낙랑국이 우리 한사군 중에 낙랑군 있죠. 그 낙랑군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낙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 호동왕자와 그 이거 낙랑공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호동왕자가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짓을 하죠? 낙랑국에는 뭐가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울리는 자명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무리 살금살금 쳐들어가도 국경만 넘으면 자명고가 막 울려. 그래갖고 낙랑국이 고구려가 낙랑국을 이 병합하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호동왕자가 이 낙랑왕이었던 그 최리라는 사람의 딸 낙랑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이 사랑하게 돼. 그 넌 우리 집으로 시집 와라. 근데 조건이 있다. 너의 그 국가의 창고에 가면 그 스스로 울리는 북이 있는데 그걸 찢어라. 근데 얘가 남자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북을 찢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갔는데 북이 안 울리는 거지.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 설화가 있잖아,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때 나오는 얘기고. 근데 얘가 대무신왕이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색깔도 안 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태조왕이 어디 있습니까? 80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태조왕 별표해 두시고. 자,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인데 일단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독자적으로 세습을 합니다. 그 전에는 게르부 말고도 다른 부에서도 다른 부족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게르부만 이제 독점을 하게 되죠. 왕권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다 정리되고 5개의 부, 5부 체제로 발전하면서 이때 옥저를 정복하게 되죠. 옥저가 이때 고구려에게 병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사군 중에 현도군과 전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 자, 구대왕 고국천왕인데, 자,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죠. 부자상속. 자, 그 다음에 오부 체제가 개편되면서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으로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족장들이 자기 부족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왕의 아래로 들어오는 겁니다. 왕의 아래로 들어와서 왕 밑에서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르부, 전로부가 부족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중부, 서부, 남부 같은 행정구역으로만 바뀌어버리고 그 부족장들은 중앙 귀족으로, 중앙 관료로 왕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력이 훨씬 더 강해진 거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왕권이 더 강화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당시에 국상으로 을파소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하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진대법. 진대법이 뭘까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근데 추수하고 나서 그 쌀로 뭐 세금도 내고 그다음 빌린 뭐 귀족들한테 빌린 돈도 좀 갚고 이러면 대개 이게 한 몇 개월 못 가고 양식이 바닥이 납니다. 그럼 특히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봄이 한참 지나면 그래서 들에 산에 가서 뭐라도 뜯어 먹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 이럴 때 봐봐.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근대 사회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우리가 1950년대 그죠? 이런 때만 해도 여러분 뭐 그 5, 60년대 우리 농촌 사회도 어려웠었고 조선 시대 고려 시대 계속 보면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양식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뭐 그 봄에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이 시기가 닥쳐온다고. 그러면 귀족들한테 이제 쌀을 빌리겠죠. 그럼 그게 이자가 붙고 추수하면 또 갚으면 또 빌리게 되고 또 이자가 더 붙고 악순환이 계속. 그러면 결국은 몰락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려면 차라리 귀족의 집에 들어가서 노비로 사는 게 나아요. 노비로 일을 하면 밥은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비가 되고 세금을 낼 사람은 없어지고 그럼 국가적으로도 어때요? 재정이 어려워지죠. 군대 갈 사람도 없어지고
노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봄철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이면 추수하면 갚아라. 이렇게 제도를 실시한 게 뭐다? 그게 진대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춘대추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봄철에 빌려주고 추납, 가을철에 그것을 갚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춘대추납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81쪽에 그죠? 고국천왕 때 보면 춘대추납의 진대법 이렇게 표현하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것 이거를 춘대추납이라 그래요. 아시죠? 근데 이 진대법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있습니다.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꼭 알아두시고 이때 을파소라는 사람이 이거를 건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상이라는 건 당시 고구려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말하는 건데 국상이 나중에 대대로로 바뀌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이전에는 국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상. 산상왕은 제가 형사치수제 때문에 쓴 겁니다. 일단 환도성으로 천도를 하고 고국천왕의 왕비인 우씨와 혼인을 하게 된 형사치수제 풍습이 고구려 왕실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동생인 산상왕이 원래 바로 밑에 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기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말고 산상왕이 왕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치수제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이 환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국내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고구려의 수도는요. 졸본에서 국내성 그다음에 나중에 평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수도가. 그럼 이게 지금 누구였어요? 이게 유리왕이었죠. 그럼 이거는 정말 나중에 한참 뒤에 장수왕 때고요. 연도로 봐도 427년 5세기 때 얘기예요. 이게 한참 뒤에. 근데 갑자기 환도성 이런 애들이 수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지고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맨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환도성이 왜 나오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 서울이 있어. 그럼 서울이 수도야. 그 서울이 수도인데 서울 주변에 남한산성, 북한산성이 있어요. 옛날에 전쟁에 조선시대 대비하려면 산성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왕이 서울에 머물지 않고 남한산성에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천도를 한 거죠. 그런 일을 그것도 왕이 옮기니까 천도라고 하는 거지. 거리는 조금 있지만 사실은 그냥 서울권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원래 고구려는 평지에 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에 산성이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원래 수도 구조가. 그럼 국내성은 여기 있는 거고 그 국내성을 방어하는 산성이 환도성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는 얘기지. 국내성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계속 수도는 국내성인데 왕이 환도성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거는 어디서도 나오냐면 나중에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성도 여기에 장수왕이 안악궁이라는 걸 짓고 산에다가 산성으로 뭐를 짓냐면 뭐 대성산성 이런 걸 만들거든요.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악궁도 나오고 대성산성도 나와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거를 다 무시하고 아예 평양성, 장안성이라는 성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장수왕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환도성이라 그래서 뭐 국내성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없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제가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얼굴에도 드러나죠. 여러분 프린트 이렇게 없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지만 자 요거 보고 이따가 체크하면 되니까 자 시기가 동천왕이면 여러분 시기가 3세기예요. 3세기 200년대 3세기라는 건 서기 200년대죠. 그렇죠? 동천왕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좀 넘어가서 우리 책으로 말하면 쭉 넘어가서 88쪽에 있습니다. 88쪽. 제가 한번 쭉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연결해서 보는 게 좀 편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그리고 걔네들을 쭉 연결한 다음에 같이 맥락을 딱 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쭉 고구려사, 백제사, 그다음에 신라사를 딱 보고 쫙쫙 잘라서. 제가 그거는 빈칸 노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빈칸 노트가. 그거를 딱 보면 아 얘네들 어떻게 주고받았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삼국이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경쟁했는지를 시험에서 묻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자 일단 요거부터 해서 동천왕 3세기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여러분 아까 제가 아까 잠깐 넘어서 보라고 했던 그 108쪽에 보면 아까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렇죠? 그 서진 전에 우리가 이제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후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갈라지죠. 이렇게 위, 촉, 오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위촉으로 갈라져 있는 이 삼국을 누가 통일하냐면 서진이 통일한 거예요. 원래 위나라가 통일했는데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배신 때리고 진을 세웠어요. 진을 세웠는데 동진과 비교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시기가 이게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그 시대 배경이거든요. 이게 서기 220년에서 서기 280년 사이의 일이에요. 이 삼국이. 이때가 우리 동천왕 때였다는 얘기지. 그죠? 동천왕 때였다.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고구려가 만약에 한 이 정도 고구려가 이 정도다. 이게 고구려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에 위라는 나라가 딱 있는 거야. 위. 그다음 여기가 오. 그죠? 그다음 여기가 촉입니다. 그러니까 촉은 우리랑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전혀. 그러니 고구려의 동천왕은 위나라랑 어때? 싸우는 관계죠. 붙어 있으니까. 그럼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얘랑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야 얘네가 서로 경쟁 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오나라와 수교하고 그다음에 위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오나라면 이제 손권의 오나라. 그다음에 서한평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 위나라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환도성이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고 부곡조 지역으로 피신을 하기까지 한다. 되게 위기가 왔었다. 중국의 침략으로. 근데 동천왕이 중국하고 싸워서 매번 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많이 이겼는데 나중에 조금 좀 약간 중국을 얕잡아 보다가 크게 한번 당한 거죠. 이제 이게. 그때 뭐 동천왕이 죽을 뻔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미루, 유유 이런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왕을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천왕이 무능해서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약간 나중에 교만해져 갖고 이제 적을 얕잡아 보다가 크게 한번 당한 겁니다. 이때 쳐들어왔던 장군이 누구냐면 위나라의 장군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왕기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관구검이 여기 이때 우리나라를 이제 고구려를 침략해서 회짓고 다니면서 주워 듣고 보고 한 내용들을 가서 전달을 하니까 이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삼국지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거기에 위서 동의전에 우리나라 쪽의 얘기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보고 듣고 좀 주워 듣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구검의 사람이 쳐들어왔다. 관구검. 그러니까 동천왕 때 이제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 중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중천왕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 요 관나부인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천왕의 왕비가 있어요. 근데 후궁이 있는 거야. 후궁이 관나부인이라고. 이 사람이 뭐가 유명하냐면 머리가 길어. 머리칼의 길이가 뭐 7척? 7척이면 한 1척이 보통 우리나라 한 30cm 잡고 하면 머리 길이가 2m. 일단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기네스북 이런 거 보면 더 긴 사람도 있긴 있더라. 뭐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그 정도 길면 여기 머리 긴 분들 그 관리하기 힘들 텐데 미용실 가도 돈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 머리 긴 여인으로 되게 유명한 관나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천왕이 관나부인을 되게 아꼈던 거예요. 근데 이 후궁이 이제 왕비를 몰아내려고 중천왕이 어디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일부러 마중을 나가서 막 울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난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이제 중천왕이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쌩 거짓말인 거예요. 왕비가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관나부인이 왕비를 몰아내려고 흉계를 꾸민 거지. 그래서 이제 중천왕이 열받아 갖고 이게 투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부여가 투기를 좀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고구려도 애들이 좀 비슷한 애들이거든, 속성이. 그래서 가죽 주머니 있죠. 가죽 부대. 가죽 주머니에다가 관나부인을 집어넣고 입구를 묶은 다음에 바다에 던져서 죽여요. 오케이. 그래서 관나부인 얘기, 그 얘기가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봉상왕 역시 안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안 중요한 사람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서 힘들게 합니까? 색깔을 안 칠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고구려 역사를 이해하려면 중요하다니, 그걸 알면 좋아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다 빼면, 제가 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다 빼면 흐름이 딱딱 끊어지니까. 봉상왕이라는 사람 때 선비족이 엄청 강력해요. 선비족이 이때 부여도 엄청 힘들게 하거든. 얘네가 이제 침략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었던 돌고를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근데 그 돌고의 아들이 누구냐면 을불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천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봉상왕의 조카, 돌고의 아들. 돌고를 죽였어. 그러니까 조카도 죽이려고 하니까 얘가 탈출을 해가지고 숨어 다닙니다. 평생 얘가 막 계속 소금 장수도 하고 막 남의 집에 노예처럼 일하기도 하고 신분 숨기고 허드렛 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봉상왕이 계속 사치와 방탕과 폭정을 일삼으니까 당시의 총리였던 국상 창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창졸인 건 아닌데, 국상 창졸이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찾아온다? 을부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앉힌 거예요. 걔가 미천왕입니다. 그래서 숨어 다니면서 미천하게 살아서 미천왕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천왕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보시면 미천왕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미천왕 때는 시기가 이제 바뀝니다. 이 사람은 4세기 300년대. 4세기 300년대. 요동으로 진출합니다. 모용해를 격퇴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서안평을 점령한다. 서안평이 여러분 어디냐면요, 그 89쪽의 지도 한번 보실래요? 89쪽의 지도를 보면 국내성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서안평이라고 있어요. 89쪽에. 서안평을 점령하는 것은 바로 랴오둥강 동쪽 그 요동으로 진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차지하느냐 마느냐가 그 밖으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거기를 손에 넣어서 요동을 진출한다. 그렇죠? 여러분 요동이 어디냐면, 거기에 보면은 서안평하고 현도성이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땅이 이렇게 좀 길게 땅이 하나 뻗어 나온 게 있죠. 이렇게 중국에서.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옛날에는 요하라 그랬고 요즘에는 랴오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 랴오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동 또는 랴오둥. 요즘에는 중국어를 쓰니까 랴오둥. 요즘에는 걔네들 그 명칭을 좀 살려서 써줍니다. 교과서에서도. 옛날에 요동했는데 요즘에 랴오둥이 또 이러기도 해요. 그 여기는 요하의 서쪽이니까 요서죠. 요서 또는 뭐 랴오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서 지역은 옛날에 백제가 진출을 합니다. 근초고왕 때. 근데 요동은 이제 고구려 땅인 거죠. 근데 요동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게 이제 미천왕 때 되면 손에 넣는다. 그러면서 여기 서안평이라는 곳을 점령한 게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낙랑군을 축출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드디어 한사군 중에 낙랑군을 몰아낸 거, 그리고 그 밑에 나중에 생기는 대방군도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사군 애들, 중국 애들을 완전히 몰아낸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옛 고조선 땅을 이제 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인데, 이 사람은 요거 보세요. 요거. 아까 고국 천왕이랑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고국 천왕과 고국 원왕을 헷갈리면 안 돼요. 고국 천왕은 좀 약간 잘 나갔던 거고 고국 원왕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이 사람도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고구려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돌아갑니다. 나이도 많이 먹은 왕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전현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백제의 침략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전현은 뭐냐? 이 모영외의 아들이었던 모영황이라는 선비족의 족장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전연이라는 나라를. 그럼 아까 왜 5호 16국 있죠? 그 5호 16국 중에 전연이라는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 있고 그다음에 강족이 세운 전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비족의 전현이란 나라가 이때 쳐들어와서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미천왕의 왕릉을 막 약탈하고 얘네가 난리를 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백제 근초고왕이 또 쳐들어오는데 근초고왕을 맞서서 싸우다가 60이 넘은 할아버지 왕이 직접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고구려 왕이 전사해. 옛날에 전쟁할 때 왕들이 뒤로 안 빼요. 제가 얘기했죠. 지배층이 전쟁에 나선다고. 그래서 자꾸 삼국시대에 보면은 왕들이 전쟁하다 자꾸 전사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말이 됩니까? 그죠? 전선에 왜 가? 뒤에서 지휘하면 되지. 그치? 근데 왕들이 앞장서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맞고 죽고 막 적에게 막 습격당해도 죽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백제로서는 가장 전성기고 고구려로서는 가장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연도는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371년. 굉장히 큰 격변기니까 이게 삼국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소수림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중앙집권 국가에서 중요한 게 불교, 뭐 율령,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부분 여기서 나오죠, 이제. 자, 불교가 수용돼서 공인되는 거, 전진의 순도로부터. 그다음에 태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유학을 교육하는 겁니다. 유학 교육. 그다음에 법이 나오죠. 율령반포죠. 율령반포. 그다음에 이제 전진과 수교를 했으니까 불교가 들어오는 것이고, 요거를 꼭 그래서 불교, 태학, 율령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소수림왕. 그래서 다 이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사람이 소수림왕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의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성기가 이제 광개토,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하다는 거 알 거니까 광개토하고 장수. 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합니다. 한성이 백제 수도예요. 여기가. 백제의 초창기 수도가 한성, 그러니까 하남 위례성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한성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의 잠실 근처로 보여지는 거죠. 거기를 공격해서 백제의 아신왕이 그때 396년에 광개토대왕에게 항복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아까 37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제가 쳐들어와서 평양성에서 고구려 왕을 죽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히려 광개토대왕이 내려가서 백제 왕을 무릎 꿇려 놓는 거죠. 아신왕.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신라를 구원했다. 그래서 금강가를 압박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사료를 먼저 볼게요. 89페이지에 광개토대왕의 백제 공격이라는 사료가 오른쪽에 있어요. 8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영락 6년에 호태왕은 광개토대왕입니다. 몸서 수군을 이끌고 잔국 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 그랬는데 백제를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백잔이라고 불러요. 백잔. 이게 잔인한 놈들 이런 뜻이야. 저것들은 이런 뜻이야. 이게 백잔. 완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자, 이 잔국을 토벌하였다. 백제의 병사가 소굴로 돌아가니 나아가 성을 포위하니 백제 왕은 궁핍해져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왕은 즉 광개토대왕이죠. 은혜를 베풀어 깨닫지 못한 허물을 용서해주고 이후에 순종의 성의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굴복시킨 거예요. 좀 백제를. 그죠? 광개토대왕이. 그리고 밑에 기출사려 보세요. 영락 9년 기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하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서 내려왔다. 자, 여기서 서약을 어겼다는 표현이 왜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어? 396년에 앞으로 나대지 않고 성실하게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 근데 지금 뭐야? 399년 뒤에 나댄 거지. 왜? 일본하고 막 손잡고 막 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약속을 어기로 외와 화통을 하네. 왕이 평양으로 순서에 들어갔다. 이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백제나 신라는 백제 신라 왕이 광개토대왕한테는 자신을 확 낮춰서 노객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 뇌물마리간인데 뇌물마리간이 지금 도와주세요. 왜구들이 막 엄청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노객이 앞으로 잘할게요 하니까 뭐라 그래 왕이 자 색칠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이 상황 보세요. 분명히 백제가 앞으로 조용히 잘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쭈 외랑 화통하면서 뭔가 좀 꿈틀꿈틀대.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것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갖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내려갑니다. 그때 신라에서 화급하게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온 거죠. 지금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왜와 이제 서로 연합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병력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보내줘서 자 관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감으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기순하여 복종함으로 술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고 뭐 등등등 그쵸?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의 병력을 보내줘서 왜구도 격퇴하고 또 가라 임나가라니까 이제 가야 지방까지를 간 거예요. 왜냐 이때 가야가 금강가야인데 금강가야가 중심인데 왜가 쳐들어와서 신라가 힘드니까 가야도 같이 신라를 침범하고 있었거든. 막 달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야까지도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금강가야가 상당히 약화됩니다. 광개토대왕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신라의 구원병을 보내준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백제를 압박했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광개토대왕 때. 그리고 이제 숙신, 비려, 후연이 이제 전연을 계승한 이제 선비적인 국가인데 격파하고 그다음에 동부여와 동해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부여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여기 복속이란 말이 빠졌네. 부여 복속. 부여를 완전히 복속한 것은 이때고요. 문자명왕 때. 근데 이때 동부여 지역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연호를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부르는 말이 되게 많아요. 호태왕이라고도 하고 태왕이라고도 하고 영락대왕이라고도 하고 되게 많이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전성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전성기가 사실은 장수왕인 거죠. 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좀 끊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자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 그러니까 대싱안령 산맥이라고 중국의 초원지대인데 거기까지 진출해서 유연이라는 나라와 함께 그 지두라고 하는 유목민족 국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를 분할했다는 얘기인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요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그러면 뭐다?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이제 아버지는 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했으니 나는 한강을 넘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수도를 그래서 남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때 자 보세요. 이때 신라의 눌지마리간하고 써놓기만 할게요. 백제는 비유왕이라고 있어요. 비유왕 이 둘이 나제 동맹을 맺는 겁니다. 신라의 눌지마리간과 백제의 비유왕. 그 다음에 한성을 함락한다. 백제 수도를 함락한 거예요. 누구를 죽인다? 당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옛날에 고국원왕이 근초공한테 침략을 당해서 전사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준 거예요. 이제 수도를 점령하고 계로왕을 희롱하다가 죽입니다. 오케이? 아셨죠? 이때 이제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인 거고 그래서 이 비석을 세우는데 충주고구려 비도 세우고 광개토대왕릉 비도 세우거든요. 근데 광개토대왕릉 비의 건립은 414년이에요. 414년이면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이 장수왕이 413년부터 왕이 되니까 아버지 거 바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충주고구려비는 충주에 세웠으니까 남한강 유역이거든요. 한강 넘어가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성 점령 후에 이게 480년 정도로 보입니다. 확실하진 않고. 한 요거 이후에 충주고구려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즉위하자마자는 아버지 거를 세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광개토대왕릉이 능 비문이 이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석은 남아 있거든요. 지금 만주 지역에. 그리고 이제 경당이라고 해서 이게 교육기관인데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경당은. 근데 요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남조, 북조와 모두 교류를 했다.
남북조와 모두 교류를 하면서 또 유연이란 나라와도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남북조라는 건 아까 우리 5, 16국하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 걔네들하고 다 교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왕은 장수왕의 손자인데요. 장수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태자가 아들이 있었는데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장수왕의 재위 기간이 70년이 넘으니까 아들이 왕 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 되게 어이없죠. 그래서 손자가 왕이 된 거야. 손자가 문자명 왕이. 그래서 얘가 부여를 완전히 점령해서 고구려 최대 영토가 되는 거죠. 부여라는 나라가 494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삼국시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부여 역사를 가르치질 않아. 부여가 5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인데 부여 역사를 안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죠. 가야는 56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야에서 오국 시대라고 가르치든가. 근데 가야 다 빼고 부여 다 빼고 맨날 고구려 백제 신라만 얘기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이긴 한데 그거까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근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역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사 교육이.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막 가르쳐. 우리는 있는 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한번 봤잖아요. 쉬었다가 제가 백제하고 신라를 계속 하잖아. 5세기까지. 그러면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